솔직히 이야기해서 소니는 요즘 영화 제작에서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베놈을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는 역대급 졸작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 모비우스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독의 문제도 배우의 문제도 각본의 문제도 아닌 소니의 문제라는 것을요.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마침내 모비우스는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유명한 악역으로 알려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안티히어로죠. 사실 소니 스타일로 말하자면 빌런 히어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이 빌런 히어로라는 문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이제 파악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빌런 히어로는 베놈에게만 줄 수 있는 전유물 같은 것이고 모비우스 같은 캐릭터는 안티 히어로라는 정상적인 표현 방법을 쓰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나올 베놈3에서도 빌런 히어로라고 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베놈과 모비우스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관을 SSU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거고,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지니고 있는 소니가 보여줄 수 있는 스파이더맨의 세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놈이니 모비우스니 다 데려와서 단독 영화를 찍고 있는 거고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다양한 캐릭터에게 서사를 부여해서 팀업 무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도는 요즘의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SSU에는 아직 스파이더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없는 스파이더맨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마블 히어로가 나오지 않는 MCU 영화, DC랑 아무 관련이 없는 DCEU 영화, 괴수나 몬스터가 안 나오는 몬스터버스 영화라고 할까요? 명색이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인데 영화가 3편이나 나오는 동안 스파이더맨은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아차, 제가 확인을 소홀히 하고 말했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은 있죠. 베놈 렛 데어 비 카니지에서 스파이더맨이 쿠키 영상에 나왔습니다. MCU 스파이더맨을 빌려온 거긴 하지만요.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 모비우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모비우스의 이야기는 닥터 마이클 모비우스가 흡혈박쥐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비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희귀한 혈액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침대에 누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피를 수혈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소년. 천재적인 두뇌를 지니고 있고 복잡한 형태의 종이접기 취미를 지닌 소년. 그런 소년에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친구의 이름은 록시아스 루시안 크라운. 루시안은 애칭이지만 영화에서는 그냥 루시안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하지만 마이클은 루시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일로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아이는 다 마일로인 거죠. 그리고 마일로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마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병일 경우 나아서 태어났겠죠. 퇴원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해보면 마일로라는 이름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난치병 환자의 슬픈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번 마일로는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곁에 오래 있을 예정이라는 거죠. 둘은 결국 형제 같은 사이가 됩니다. 의형제죠. 실제로 마일로의 피를 수혈시키는 장치인지 아니면 생명유지 장치인지가 고장났을 때 마이클이 기지를 발휘해서 고쳐주었고 그 일 때문에 마이클은 마일로와 헤어집니다. 마이클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 의사 에밀 니콜스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결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자신의 혈액병을 고치기 위해 인공혈액을 만드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니 대단한 의사죠. 물론 노벨상을 거부하는 행동을 해서 작품에서는 아주 유명해졌을 겁니다. 리차드 파인만도 노벨상 거부하려다가 유명해질까봐 그냥 받았으니까요. 사르트르나 파스테르나크는 거부했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이클은 실험에 성공합니다. 박쥐의 흡혈 DNA를 인간과 결합하는 방식의 실험입니다. 마이클의 실험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고 그걸 위해서 마일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둘의 관계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둘도 없는 친구. 그러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일로입니다만 이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무슨 일인지 돈도 많아 보이고 마이클 회사 호라이즌의 최대 후원자가 된 것을 보면 성공한 걸로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용병들도 다루는 마일로의 도움으로 공해상에서 실험에 성공한 마이클은 마침내 우리가 아는 모비우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흡혈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배에 탄 대부분의 용병들을 살해하고 말죠. 그들의 피를 빨아들인 모비우스는 바로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흡혈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공혈액으로 참아낼 수 있지만 인공혈액은 자꾸만 그 효과가 떨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6시간에 한 번씩 인공혈액을 마셔야 했지만 나중에는 4시간 초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흡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일이라고 모비우스는 판단했고 드디어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죠. 병원의 간호사가 살해당하는 장면. 여기서는 고전적인 점프 스퀘어를 활용해서 무슨 공포 영화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걸어갈 때마다 불이 켜지는 방식이라든지 불을 켜고 나서 등 뒤를 돌아볼 때 확 덮치는 식의 흔한 클리셰지만 제법 긴장감 넘치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일로 마이클은 감옥에 갇히고 마일로가 마이클이 만든 약을 이용해서 마이클처럼 유사 흡혈귀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사 흡혈귀의 능력은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초인계 히어로들 중에서도 제법 강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단 날아오는 총알을 가볍게 피하는 것만 봐도 스피드가 범상치 않고 주먹은 물론이고 특히 강력해 보이는 손톱을 휘두를 때는 벽도 쉽게 패이는 걸로 봐서는 힘도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박쥐처럼 음파를 이용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감지하는 초감각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비행까지 가능한 데다 마지막에는 박쥐들을 소환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강력한 능력자임에는 틀림없죠. 아무튼 이야기는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마일로가 난동을 부리고 모비우스는 마일로를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이야기를 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영화를 보면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소니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베놈2를 생각해 봅시다. 그 작품에서 지적할 건 산더미지만 그 중에서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아마추어에 가까울 정도로 편집을 괴상하게 해서 내용이 뚝뚝 끊기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베놈2에서만 벌어지는 일일 것이리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비우스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소니의 과도한 편집권 사용, 남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더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마일로입니다. 모비우스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대충은 알겠습니다. 몸이 변하고 나서 당황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과 같은 힘을 지닌 마일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결자 해제의 자세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건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표현이 엉망이긴 하지만 적어도 버틸만은 하더군요. 하지만 마일로는 다릅니다. 일단 마일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습니다.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마이클이 떠나면서 남겨준 편지를 떨어뜨려서 불량한 녀석들에게 빼앗기죠. 여기에서 마일로는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활용해서 한 녀석을 집요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문제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일로에 대한 설명을 아예 다 생략하다 보니까 도대체 마일로가 왜 돈이 많은 건지, 왜 위험해 보이는 이들과 함께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일로가 뱀파이어가 되고 나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마일로의 뱀파이어화는 마치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에서 본 것 같은 수준의 반복인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마일로의 변화가 납득이 안 될 정도입니다. 뱀파이어로 변하자마자 간호사를 공격한 거야 그렇다 치고 이후로도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로가 그간 자신의 내재된 폭력성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몸이 자유로워지고 욕망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 빌런이 왜 이렇게 빌런으로 타락하는지를 조금도 설명하지 않고 마일로가 미친 짓을 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영화에 도무지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마이클과 마일로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논쟁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입장에서는 친구인 마일로를 말리거나 그래서 안 된다고 설득하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로서의 흡혈 충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마이클은 인공혈액이나 다른 치료법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마일로는 아니다, 자유롭게 피를 탐해야 한다 는 방향으로 길이 엇갈리는 걸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런 류의 작품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마치 엑스맨에서 보여주는 갈등처럼 갈등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영화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마이클은 문답무용으로 마일로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이 영화는 결국 마이클이 마일로를 죽일 독을 개발하고 그 도구로 마일로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마일로는 마이클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마틴을 납치하고 마틴은 죽기 전에 마이클에게 피를 주는 대신 마이클의 피를 한 방울 먹죠. 참고로 그 장면은 지금 봐도 애매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본 사람들 모두가 잠깐 의아해할 정도로 지독하게 설명을 못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마틴과 마이클이 키스를 할 때 마틴이 마이클의 혀를 깨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마이클의 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입술을 깨물거나 해서 마이클에게 피맛을 느끼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피의 충동을 못 이겨서 마틴의 피를 취하고 그 힘으로 마일로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걸 너무 대충 뭉뚱그려서 표현한 덕분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의문투성이인 이 영화는 너무나도 쉬운 플롯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비우스의 탄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리저드 서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베낀 다음에 자레드 레토에게 연기를 시킨 거죠. 리저드가 지닌 신체의 결손을 모비우스에게는 혈액병으로, 리저드가 연구하는 도마뱀 대신에 모비우스는 박쥐인 거고요. 둘 다 세상에 공헌했다는 거라든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똑같습니다. 거기에 베놈과도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플롯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실험으로 괴물이 된 인물이 자신의 능력과 갈등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능력을 지닌 적을 만들고 그 적을 막기 위해서 싸운다는 식의 스토리는 베놈 그 자체입니다. 소니는 새로운 이야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만들 생각이 없는 걸까요? 결국 이 영화는 의문투성입니다. 왜 모비우스는 마일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마일로는 왜 자기를 평생 돌봐준 에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마이클을 질투하는가? 마지막에 마일로를 죽이고 자살하겠다던 마이클은 왜 스스로 죽지 않았는가와 같은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모비우스2에서는 더 엄청난 의문들이 난무할 테니까요. 모비우스가 왜 양아치들에게 나는 베놈이다 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니 그냥 베놈이랑 같은 세계관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었나 보죠? 너무 단순해서 화가 날 정도인데요? 끝에 나온 쿠키 영상은 그야말로 떡밥 그 자체일 뿐인 영상입니다. 그래요. MCU와 같이 협업하니 돈도 벌고 인기도 생기고 스파이더맨 세계관의 확장에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U에서 퇴장당한 빌런을 재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MCU와의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문제는 수습입니다. 일단 벌처의 등장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벌처만 이 세계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마법이 아직도 초보적인 실수가 난무하는 수준은 아닐 텐데 다른 세계의 존재들을 원래대로 보내는 주문을 외웠는데 왜 벌처는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졌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쿠키에서 벌처는 이미 새로운 무장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장비를 얻었으며 모비우스와는 어떻게 교감을 하고 만났고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파이더맨이 누구냐는 겁니다.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을 찾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기묘한 상황.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일 겁니다.
샘 레이미 버전의 세계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톰 홀랜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앤드류 가필드는 계약이 남아있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앤드류 역시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고 미련도 남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스토리야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앤드류를 계속 쓸 수 없다면 후속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앤드류를 리타이어 시키면서 그의 후계자로 마일즈 모랄레스를 등장시켜도 되니까요. 떡밥은 좋지만 이 떡밥 하나로 커버하기에 모비우스의 완성도는 처참했습니다. 액션 장면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토리는 망가졌고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마이클이 그동안 마일로라고만 부르다가 그가 죽을 때 루시안이라고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있었고 그게 좋기는 했지만 그 정도죠. 거기에 모비우스가 대체 왜 벌처와 같은 편을 맺고 스파이더맨과 적대하려 하는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비우스가 나쁜 녀석인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그 힘과 재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애매한 안티 히어로는 또 처음 봅니다. 모비우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배에 탔던 용병들은 전부 범죄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빵 터졌습니다. 용병들은 까짓 죽여도 되고 문제는 살해당한 간호사인데 그 간호사는 마일로가 죽였으니 결과적으로 모비우스는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다는 식의 유치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전과자들은 뭐 대충 죽여도 신경 안 쓰는 윤리의식이라니 소니 어떻게 된 거죠? 놀랄 만큼 재미없고 배우들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몰입하기 어려운 영화 모비우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볼만한 수준은 됩니다.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부분들, 구멍 숭숭 뚫린 각본만 적당히 참고 넘기면 시간 때우기에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에 비하면 훨씬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딱 베놈만큼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취향에만 맞는다면 볼만한 영화인 거죠. 자레드 레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영화의 각본이 너무나 엉성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그만큼 보여준 것만으로도 선방이죠. 라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